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전산세무이급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하기 전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교재 순서는 교재가 아니죠. 그죠? 제발 이런 실수는 하지 맙시다. 우리 교재 순서는 회계 원리가 있고, 원래 순서가 당연하죠. 그 다음 원가 회계가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근데 우리는 흔히 부가세 하는데 원래는 부가세라고 하면 안 되고 부가가치세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법 하다 보면 독립세와 부가세라는 게 따로 있어. 넘어가요. 우리는 줄여서 부가세 하죠. 그리고 드디어 세무이급의 소득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 순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강의는 지금 1강의 보다시피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를 가고, 그리고 회계원리랑 원가회계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무이급이죠. 세무이급이니까 전산회계 2급, 1급을 거쳐오신 분들, 2급, 1급 거쳐오신 분들은 이 부분까지는 회계원리는 벌써 2번을 지나갔고, 원가회계는 회계 1급 하면 1번 지나갔죠. 물론 회계 1급에서 부가세도 하긴 했지만 세무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계 2급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럼 이거부터 하면은 벌써 세 번째니까 이거를 물론 조금 내용은 다른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좀 더 어려운 게 얹혀지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것만 하면은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세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세무이급 가면 부가세랑 소득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등록 순서는 부가세 먼저, 부가세, 소득세, 회계원리, 원가회계다. 그런데 나는 책 순서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하면 되지. 인강의 장점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 찾아서 듣고 싶으면 또 반복해서 들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난 이거부터 할래요.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헷갈려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부터 들으세요. 이거부터 들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회계 1급까지 무사히 하고 세무 2급 하신 분들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강의 등록하는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 얘기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갈 거지만 나는 이거부터 듣겠다.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전산 세무 회계 종목이 전산자 빼고 회계 2급 그리고 회계 1급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무 2급이 있고 그리고 한참 후에 세무 1급이 있어요. 자, 2급하고 1급은 아예 차원이 달라.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 나중 얘기고 중요한 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알아주는 자격증이 요거잖아요. 기본이. 물론 이거 있으면 더 좋지. 최고죠. 최고인데 기본이 요거잖아요. 기본이. 이거는 기본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이고 기본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난 세무 2급 자격증이 필요해. 그럼 공부를 시작할 때 나는 세무 2급 자격증 필요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할 거야. 이런 분들이 간혹 있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할래. 이게 아니에요. 이래서 학교라고 따지면 초, 중, 고, 대 이런 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초, 중, 고, 대예요. 그럼 나는 고등학교부터 입학할래. 돼야 안 돼요? 되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전제가 뭐예요? 고등학교부터 입학해도 된다. 좋다. 좋은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안 배웠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도 난 이 정도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원래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게 상식의 상식이죠.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 이 전산회계는 급수별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도 여기서 배울 기능이 따로 있고 여기서 배울 게 따로 있고 여기서 배울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거야. 순서.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2급, 2급, 1급. 심지어는 뭐 2급 안 배웠어도 1급부터라도 배우고 갔어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분들은 자기가 감수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또는 안 배웠지만 나는 강의를 소화할 수 있다. 그걸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부가세부터 할 건데 회계 1급에서 했거든요. 그럼 세무 2급에서 중요한 것도 합니다. 기본적인 건 합니다.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해드리지만 기초적인 것까지는 안 해드린다는 얘기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거까지 하려면 세무 2급 강의에 이거 다 해야 돼 이걸.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이거 하기에도 바쁜데 이거를 다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 나는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아니 왜 강의를 다 안 합니까? 또 심지어 이거 아니 왜 부가세부터 해? 회계원리부터 해야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회계부터 동영상이야 뭐 찾아 들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가 회계 1, 2급을 안 배웠는데 세무 2급 강의인데 왜 기초적인 걸 안 하냐. 예를 들어 실기인데 전표 입력 같은 건 이미 다 끝내놓고 지금 세무 2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전표 입력하는 기능도 설명을 안 하네. 에이씨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 전제는 전산회계 1, 2급까지는 알고 있다. 최소한 회계 1급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설명은 중요한 건 하지만 건너뛰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데 구구단 가리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구구단부터 가리키고 더하기 빼기 가리키지는 않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세무 2급은 원래 초중고로 따지면 고등학생 수준이 되는 건데, 그래서 회계 1, 2급을 만약에 안 배워놓고 왜 설명을 안 하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으면 곤란하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갑시다. 자, 이제 교재로 가서 146페이지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부터 총론부터 다시 갑시다. 부가세의 정리, 부가가치, 부가 더해지는 가치,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재화나 용역, 재화나 용역이라는 말 앞으로 계속 많이 쓰잖아요. 재화라는 건 어떤 물건,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 용역은 서비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용역이고, 제가 청소하는 업체다. 그럼 청소하는 걸 용역이라고 하죠. 제가 건설업이다. 건물 짓고 하는 거 그런 거 용역이죠.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식당을 한다.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를 다 용역이라고 하죠. 서비스.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된, 즉 부가된 값어치의 증가. 값어치의 증가가 부가가치죠. 그죠?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뭐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왜 100원에 사다가 인건비 붙이고 이자 붙이고 집세 같은 거 임차료 이런 거 붙이고 이 마진도 챙겨야지. 이런 걸 다 더해서 팔잖아요. 만약에 100원에 사다가 300원에 팔았다. 그럼 200원이 부가가치죠. 그거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우리가 VAT라고 하죠. Value Added Tax 뭐 이래가지고 VAT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원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부가가치인데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일정 세율, 보통은 10%죠. 그죠? 10%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다. 그게 부가가치세. 아주 중요한, 우리 시험에도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거죠. 매입 매출 전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 서식이 있어요. 회계 1급에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는 마스터했고, 물론 여기서 또 이제 설명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실기 시간에, 그리고 부가세 실무는 세무 2급에서 처음 배운 거니까 또 집중해서 듣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가가치의 계산.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부가가치세다. 세율은 10%, 단일 세율이죠. 나중에 배우는 소득세는 뭐 6%, 15%, 24% 막 해가지고 막 세율이 여러 개가 있지만 부가세는 딱 하나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0%, 빵프로, 영세율이라고 있죠. 영세율. 회계 1급 때 배우셨죠. 회계 1급에서 영세율도 있습니다. 그다음 부가가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곱하기 10%고요. 이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라면서요. 그 부가가치의 10%를 계산하는 방법을 전 단계에서 발생한 거래액. 즉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입해야 되잖아요. 일반 상기업이면 매입해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전 단계, 매출액에서 매입액, 전 단계에서 거래된 금액을 공제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출액 곱하기 10%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 곱하기 10% 계산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하는 세액, 전 단계에서 발생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이거죠. 이제 회계 1급에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전 단계 거래공제법을 안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매입액 중에 불공제 사유가 있다. 불공제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다. 매입세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가능한 확인되는 매입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공제법이다. 근데 가끔 시험 문제 나올 때 전 단계 거래공제법으로 살짝 바꿔놔도 잘 안 보이거든. 마음이 급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 단계 세공제법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단계세 공제법이고 저희 나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해야 돼. 우리나라. 그리고 매입세액은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이죠. 등이니까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요거까지도 가능하죠. 그죠?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고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적격 증빙이죠.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 할 때 우리 과세 유형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가로 2번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뭐요? 아이고 다 했지 참.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이거 흐름. 정말 진짜 단순 무식한 부가가치 흐름. 생산자가 만약에 100원에 공급하고 도소매상은 100원에 사서 300원에 소비자한테 팔았다. 그럼 만약에 최종 소비자라면 이 최종 소비자가 결론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라고 하고, 그 이전에 생산자나 이 도소매 유통업자를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줄여서 납세자라고 하죠. 그죠? 납세 의무자. 그 만약에 생산자는 100원에 공급하면 그거의 10%인 부가세를 걷어서 세무서에 내는 거고, 도소매상은 100원에 사서 300원을 팔은다. 그럼 300원에 팔으면 그거의 10%인 30원을 걷어서 내야 되는데 30원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매입할 때 지급했던 세금을 뺀 나머지 20원을 납부하죠. 그럼 세무서에 들어오는 돈은 얘한테 10원, 얘한테 20원에서 30원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소비자가 매입한 돈에서 내는 거죠. 소비자가 부담한 거잖아요. 그래서 30원이 세무서로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 누구 돈? 최종 소비자 돈을 누가 냈다?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건 사업자다. 그러나 실제로 부담한 건 소비자다. 이게 부가가치세의 특징이죠. 제 간단 무식한 설명이고, 거기 그 위에 예시에 라면 회사부터 도소매상, 뭐 분식점, 그래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도 설명을 해놨는데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분계 있잖아요. 그 분계, 이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품을 사왔다. 그리고 이제 전산회계 1급부터는 상품 사는 게 아니라 원재료 사는 거죠. 매입하면 매입액의 10%가 부가세 대급금, 우리 그냥 줄여서 부대, 손으로 쓸 때는 부대. 입력할 때는 부가라고 치거나 135번. 135번 있죠? 실기 아니니까 실기는 나중에 합시다. 부가세 대급금을 다룬 말로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팔면 회계 2급 때는 상품 매출이고 회계 1급부터는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의 수금. 부가세를 상대방한테 걷죠. 매출세액. 매출할 때 걷어들이는 걸 매출세액. 매입할 때 내는 걸 매입세액.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다가 3, 6, 9, 12월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처리, 서로 반대쪽 상계처리하고 차액을 여기서는 납부인데,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는 그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즉 정리만 한다고 그래. 정리. 그럼 여기다가 미지급 세금 이게 나오죠. 미지급 세금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진짜 납부하면 미지급 세금 없어지고 현금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보통은 매출세액이 더 많은데 만약에 매입세액이 더 많다. 그럼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미수금 처리하거나 또는 원래는 부가세 환급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미수금 쓰죠, 보통. 실기에 나올 때도 있어요. 부가세 계정을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이 미지급 세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미수금이 나오는 이런 그 정리분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계 틀은 알아두시고, 그 대신 우리 회계 1급 저랑 공부한 사람 아시겠지만 우리 매입 매출 전표할 때 이 분계를 우리가 손으로 쓸 일이 없죠. 과세 유형만 딱 선택하면 밑에 분계가 기본으로 되니까 굳이 우리가 손으로 이걸 쓸 필요가 없지요. 바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가로 4번 부가세 특징.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특징. 사실 이거 대부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딱 보니까 기억난다. 솔직히 딱 외웠어도 시간 지나면 까먹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돌아서면 까먹어. 그런데 여러분 아직 젊은 사람 많으니까 돌아서면 까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까먹는 게 당연하지.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하면서 딱 보니까 다 아는 거야. 이게 정상이지. 지금 생판 처음 듣는디? 그러면 좋은 말로 할 때 예를 들면 회계 1, 2급 갔다 오셔야 돼요. 회계 1, 2급 안 하고 세무 2급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본인입니다. 어찌어찌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무에 나가면 욕먹어요, 진짜.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까지 버텨내고 이겨내고 극복해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어쨌든 첫 번째 간접세다. 즉 납세 의무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다르다 이게 간접세예요. 직접세 대표적인 건 소득세입니다. 직접세 대표적인 건 소득세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들이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다. 당연하지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회계 일거 다시 하고 오시고 그 다음 국세입니다. 즉 국가가 가져갑니다. 물론 국가가 가져간 다음에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지방에다가 일부를 뿌려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세이고 그 다음 보통세입니다. 즉 부가세는 걷어들여서 어디에 써야 되겠다 정해진 게 아니라 일단 걷어들여서 여기저기 예산 편성해서 여기저기 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세라든가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 이것처럼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세입니다. 국세 반대말이 지방세. 또 일반 소비세입니다. 소비. 자, 면세로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는 면세로 연결된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화 용역에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고 개별 소비세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아니면 주요 고가 귀금속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세는 10%잖아요. 근데 개별 소비세는 뭐 15%, 14%, 17%, 20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특정한 뭐 고가품이나 귀금속처럼 뭐 사치품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개의 세율을 매겨서 징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냥 일반 부가세는 특별한 말 없으면 일반 소비세다. 계속해서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업자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그림에서는 생산자, 도소매자, 소비자 이렇게 됐지만 생산자에서 소비자 올 때까지 단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단계가 2개든 3개든 10개든 간에 모든 유통 단계,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 설명드렸고 사람 대상이 아니라 사람 대상은 인세라고 그래. 인세, 사람. 그 사람이 벌은 소득세 이런 건 인세인데 이건 물세입니다. 물세, 물건, 어떤 재화나 용역, 물건, 값어치, 재산에 대해서 징수한다. 물세.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하는 나라국자예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외국에 수출할 때는 영세율. 그래서 수출할 때는 수출이 뭐니? 수출하는 국가가 있고 수입하는 국가가 있을 때 수출할 때는 0%입니다. 근데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만약에 0%면 아니 수입하는 나라가 일반적인 국내 매입 이건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고 국내에서 매입할 때는 부가세가 10%다. 근데 수입은 0%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입에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건 0%고 이건 10%면 형평성이 안 맞죠. 그리고 나중에 국내에서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잖아요.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데 바꿔 말하면 환급받는 거지. 매출세액은 국가에 내는 거고 매입세액은 국가에서 돌려받는 환급받는 거죠. 근데 얘는 못 받고 얘는 받는 거네.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지. 그래서 결론은 수입하는 나라가 부가세를 매입세액을 부담시킵니다. 누가? 세관장이 100% 부가세를 징수합니다. 그럼 국내에서 구입하는 거나 해외에서 구입하는 거나 똑같은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아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큼 납부하죠. 나중에.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 수출국의 생산지국에서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할 때의 경우에는 내국산과 동일하게 누가? 중요한 거죠. 세관장이 과세하는 거. 수입국,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세계 모든 나라가 10%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6%, 어느 나라는 11%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은 6%야. 그럼 미국에서 만약에 수출하는 나라가 6% 한다면 우리나라 올 때 6% 부담한 거죠. 아니 그럼 매입세액 우리는 10%인데 이건 6%. 형평성이 안 맞기도 하고 이런 이유도 있고 어쨌든 결론은 소비하는 나라. 기본적으로 소비세니까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바로 갑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거기 옆에 몇 회 출제된 거 이것도 있죠. 근데 몇 회 출제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는 다 골고루 해야 돼요. 우리 한 번 시험 볼 때 객관식이 15개나, 이건 객관식만 쓴 거예요. 실기 아니고 그중에 이론 15개 중에 세무회계가 5개잖아요. 회계원리 5개, 원가 5개, 부가세, 소득세 합쳐서 5개. 그중에 부가세가 보통 3개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에 3개니까 1년에 6번 보면 3, 68, 18번. 1년치 모아봤자 18개밖에 안 돼. 근데 여기 기출문제가 몇 회, 몇 회, 몇 회 써 있는 거 보니까 서너 개 있네? 옛날에 나오고 요즘 안 나오네.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나중에 시험장 가면 분명히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도 참고 삼아 적어는 드렸지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열심히 다 해놔요. 두 번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다. 아주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사업자 2번.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과합니다. 즉 영리든 비영리든 안 따집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안 따져. 국가나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단체죠. 여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중요한 건 영리성이 있든 없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 정확히는 요거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무조건 부가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다. 그러면 사업자예요. 그게 독립적. 고용관계.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건 인적, 물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고용관계. 고용관계에서 공급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야. 그럼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럼 내가 사업자인가? 아니죠. 회사가 사업자인 거지. 그러니까 고용관계에서 제공하는 거는 당연히 사업자가 아니다. 이 뜻이고. 그 중요한 거 계속 반복적이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라. 만약에 제가 사업자가 아닌데 내가 갖고 있던 물건, 컴퓨터를 제가 집에 컴퓨터를 많이 놨어요. 컴퓨터 대여섯 대 있고 노트북도 한 대여섯 대 있어. 근데 너무 많네. 이번에 팔아야지 중고로. 팔았어. 몇 년 만에? 7년 만에. 처음으로. 근데 사업자 내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컴퓨터나 노트북은 과세 대상 물건이거든. 근데 이걸 팔았어, 한 번. 딱 한 번, 평생. 그럼 이거 부가세 신고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리뷰하는 사람이야. 유튜버야. 너튜버야. 그래서 뭐 사가지고 리뷰 영상 찍고 그거 팔아. 사가지고 리뷰 영상 찍고 팔아. 이거는 사업자예요. 계속 반복적이지. 계속 반복적이니까 사업자나 마찬가지야.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사업자예요. 그럼 부가세 신고해야 돼. 근데 나중에 걸렸어? 그걸 신나게 토해내야 돼. 신나게 내야 돼요. 가산세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팔고 이러면 이건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해야 돼, 그건. 해야 되고 신고해야 돼요. 안 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적어도 기억나죠? 회계 1급 배운 사람들은 기억은 날 거예요. 기억나야 됩니다. 자, 다음 사업자의 분류. 사업자의 분류. 이렇게 책에 표 있죠? 표. 자, 일반 과세자의 법인이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증빙. 여러분 교재에는 부가세 계산 구조도 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다음 간이과세는 직전 1영년, 달력으로 1영년의 공급대가. 즉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합쳐진 거. 공급가액이 100원이면 부가세는 10%니까 10원이죠. 10원. 여기다 퍼센트를 붙이면 100원에 10원 더하면 몇 프로예요? 110%지. 그죠? 110%죠. 110%. 그럼 110원 중에 10원이 부가세고 110원 중에 100원이 공급가액이죠. 그래서 왜 공급대가 나누기 1.1 하면은 공급가액이 나온다는 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또는 공급대가 곱하기 110분의 100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죠. 나누기 1.1 곱하기 110분의 100. 이거 이해 못하면 회계 1급 안 한겨. 가셔야 돼. 갔다 오셔야 돼요. 그 다음 8천만 원으로 지금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때 되면 또 바뀔지도 몰라요. 현재는 8천이지만 또 언제가 또 바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법은 어쩔 수 없어요. 세법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정권이나 뭐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세율 같은 건 늘 금액 같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8천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몇 달 후에 또는 몇 년 후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몇 달 후에 또는 해가 바뀌고 공부를 할 때는 8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우리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계속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건 정확히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일 때
4,800만 원 이상일 때는 세금 계산서고 4,800이 안 되면 영수증.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 아니고. 그다음 면세사업자, 중요한 건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란 얘기는 부가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면세, 부가세, 면제되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입니다. 출판, 교육 이런 것들이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안 합니다.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간이과세자 22년도에 개정된 게 많으니까 혹시 오랜만에 공부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 내용 꼭 교재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바로 가서 납세 사업장? 납세지? 3절이죠. 제3절에 납세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그리고 사업장별로 판명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따로따로 해야 되고,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하고 신고 납부 따로따로 다 해야 되고, 결정, 경정, 징수. 어쨌든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에 내가 장사가 잘 돼서 사업장을 2개, 3개 열었다. 그럼 사업자 등록도 2개, 3개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그때그때 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자, 다음 2번 사업장. 사업장은 제조업일 때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포장이나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일 때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 광업일 때는 광업사무소 소재지. 주의할 점은 광산 소재지가 아니에요.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일 때는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고, 개인일 때는 업무 총괄 장소. 회사죠. 어쨌든 회사. 그 다음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 임대업일 때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부동산 매매업은 만약에 저는 대전에 살아요. 근데 서울 강남에 빌딩이 있네? 근데 그걸 팔 거야. 팔려고 샀어. 그랬다 몇 달 후에 팔았어. 그럼 관할 세무서가 강남이 아니라 대전이라는 거지. 제가 원래 회사가 대전이에요. 그럼 대전이야. 근데 부동산 임대업. 자, 본사가 대전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강남에 빌딩 사서 임대하고 있어. 임대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강남에 있는 세무서, 강남 세무서가 이제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 게 아니라 거기다 짱 박아놓고 내가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거니까 수익 창출 장소가 강남이잖아요. 그 자판기 잘 나옵니다. 자판기, 무인 자판기는 그 사업 업무 총괄 장소. 주의할 점은 자판기 소재지가 아니에요. 그거 다 써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메모할 사람 빨리빨리 메모하세요. 이거. 광산 소재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광산 소재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자판기 소재지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다. 사업장, 이것도 이론에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세법은 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한 다음에는 암기할 게 많잖아요. 저도 암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암기해둬야 돼요. 물론 시험에 자주 나오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에 자주 나오면 자주 접하니까 쉬워져. 근데 이게 만약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와. 그럼 이거 열심히 안 외워지죠. 그러면 시험에 딱 나오면 갑자기 멍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정확히 숙지하시고 넘어가요. 그 다음 특수한 경우에 사업장 여부. 직매장은 다른 말로 직판장, 말 그대로 직접 팔매자,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직판장.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치장은 물건 쌓아두는 거. 물건을 쌓아두고 물류센터 주실게요. 물류센터.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야. 창고야, 창고. 이건 사업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기껏해야 부가세는 18개인데 18개인데 자주 나오겠어요. 그죠? 시험이 6번인데. 넘어가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었잖아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했죠. 근데 예외가 있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 또 하나는 사업자를 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 잘 끊어서 읽기만 하면 의미는 다 이해될 거예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만약에 내가 사업장이 여러 개야.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여러 개 냈어요.
그럴 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묶어서 납부하는 거. 즉 원래는 사업장이 3개면 사업자 등록을 3개 해야 되죠. 세금계산서 3개로 주고받아야죠. 사업자 번호가 다르니까. 그리고 신고도 따로따로 해야죠. 납부도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장이 많아지는데 만약에 모든 걸 따로따로 하면 힘드니까 일단 적어도 납부는 묶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각각이에요. 사업자 등록 따로따로 하고 세금계산서 따로따로 주고받고 신고도 따로따로 해. 단 납부만 묶어서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이때 주사업장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의 주사업장 이걸 누가 어디를 정하냐?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을 다 해도 돼요. 본점, 지점 선택해서 아무데나 주사업장 신고하면 돼. 근데 개인은 주사무소로 해야 돼요. 개인은 주사무소.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아까는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한댔죠.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만 하자면 등록을 각각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사업자 단위는 만약에 제가 오너는 나 혼자야. 나 혼자 가게만 3개, 4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인 카페도 하고 빨래방도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하고 개밥하는 고양이 그것도 하고 막 이래.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업종을 해. 제가. 근데 사업자는 나 하나야.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사업자를 따로따로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냥 사업자 하나로 낸 다음에 종목만 추가하는 거예요. 종목을 추가해서 여기는 유통업, 여기는 제조업, 여기는 거시기업,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그럼 이때 주사무소를 법인은 본점을 내야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인데 개인은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인은 서로 다르죠. 그럼 출제하는 사람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일 때의 주사업장이 누구냐? 법인일 때 또는 여기 사업자 단위일 때는 본점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면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잘 보셔야 되고 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묶어서 하나로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것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일 때 이거면 더 편할 수 있죠. 물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으로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걸 배제. 만약에 사업장이 여러 군데 제가 A 매장에서 B 매장으로 물건을 보냈어. 그럼 팔고 사는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크게 보면 하나잖아요. 다 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거나 별 의미 없잖아요. 그게 간주 공급이 아니다 이거지. 간주 공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및 포기, 계속 사업자인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과세기간은 말 그대로 과세 표준,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금액 같은 걸 결정하는 거, 세액을 계산하는 이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1기와 2기가 있죠. 이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1기와 2기가 있다. 1월부터 6월 아니면 우리 실기 입력할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물론 거기에 다시 예정과 확정이 있죠. 그죠?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알아야 됩니다. 예정 신고는 그 뒤에 다시 나와요. 1월 1일, 그 다음에 여기가 7월 1일, 여기는 12월 31일. 만약 이렇다면 여기가 1기고 여기가 2기고 그리고 6개월에 한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3개월씩 나눠서 3월 31일까지 그럼 여기가 6월 30일 할 거 그랬나? 그 다음에 여기 7월 1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월 30일, 9월이지? 7, 8, 9니까 9월 31일, 9월 30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1기 예정, 1기 확정, 그 다음 2기 예정, 2기 확정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이미 회계 1급 통해서 실기할 때도 뭐 수도 없이 입력해 봤을 겁니다. 어쨌거나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근데 예정하고 확정 나눠도 결론은 1기죠. 여기가 1기고 여기가 2기고 역시 2기 예정, 2기 확정. 그래서 이 기간 1기 예정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 이걸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만약에 5월 2일 날 폐업했다.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은 5월 2일이 아니고 5월 2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5월 말일입니다. 5월 31일. 그리고 그 날로부터 25일이네.
그래서 1기는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고 2기는 12월 31일까지를 다음 달 1월 25일까지죠.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정신고 납부라고 하더라. 그래서 1기 건은 7월 25일까지 1기 건 이걸 7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고 2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죠. 근데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인데 꼭 1월 25일 날 가고 7월 25일 날 가는 사람이 있지. 그럼 세무서에 그런 사람들이 미어 터져. 그래 놓고 가서 막 소리 질러. 업무 처리 빨리빨리 하지. 지가 늦게 온 건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봐요.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과세기간? 과세기간 여러분 책에 표가 있구나. 그죠? 일반 과세자 1기와 2기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뭐 당연한 거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입니다. 사업 개시일 만약에 사업 개시일이 5월 3일이야. 그럼 5월 3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1기면 6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5월 3일 날 개업한 사람은 1기가 5월 3일부터 6월 30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일찍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일찍 했다. 그러면은 그 등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만약에 개업은 5월 3일 날 했는데 제가 4월 20날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럼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폐업자.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1기면 1월 1일부터 만약에 오늘 때렸었어. 5월 3일 날. 오늘이 5월 3일이에요. 5월 3일까지가 1기가 되는 겁니다. 폐업일에 근데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는 건 5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원래 폐업일이 요거 과세기간인데 납부하는 건 다음 달 6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 얘기고 개시 전에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그럴 땐 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날 그날까지를 폐업자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사업 개시일 이거 중요해요. 개시일부터. 근데 나중에 배우는 소득세는 그거 없어요. 나중에 합시다. 자 그다음 이거는 좀 복잡하죠.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네. 과세 유형 전환.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써 있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나오냐?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회계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아까 간이과세자 기준이 8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1년에 겨우 5천 정도 될까 말까 해. 그럼 일반 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거든. 훨씬 더 혜택이 많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변경할 때. 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로 될 때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간이과세자다. 간이로 변경하잖아요. 간이과세자. 그럼 간이과세자는 원래 1월부터 12월이거든요. 과세기가 1기가 아니에요.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된 이후 7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간이과세자. 변경된 후 7월부터. 만약에 8월 9월부터 했으면 그 이후지. 이후부터 간이과세자고. 반대로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었을 때는 변경 전 1월부터 6월 말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에 원래 기간이. 근데 6월 말 7월 1일. 그러니까 변경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될 때 간이과세자는 변경 이전 1월부터 6월까지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 그 다음에 간이과세를 포기했다. 포기 신고를 해서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1호 요거 1번 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 기간으로 보고 2호 동그라미 2번 얘는 일반 과세자로 본다. 이거는 이제 과세 전환.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1월 1일이다. 그럼 1월 1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가 간이과세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반 과세자죠.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만약에 6월 30일이나 12월. 그럼 그 기간까지는 일반 과세자다. 근데 빨리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천천히 읽으면 별거 아닌데 그냥 읽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일단 과세 유형 전환이 지금 우리가 엄청 신경을 많이 쓸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제끼고 2회독이나 3회독 할 때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자, 다음 바로 갑니다. 예정신고기간. 뭐 이건 아까 한 거.
1기가 1월부터 6월이고 2기가 7월부터 9월인데 우리 3개월씩 왜냐면 6개월씩 한 번에 계산하면 너무 업무량도 많고 내야 될 돈도 커지니까 3개월씩 잘라서 하잖아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25일 확정신고든 예정신고든 25일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는 건 똑같잖아요. 1기 1월부터 3월까지를 언제까지 납부하는 건 4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거죠. 까지 그날에 내라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 내라는 거. 그 다음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를 10월 25일까지 납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가세자 여기 나오네. 간이가세자는 1기, 2기가 없다. 1기, 2기가 없고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를 1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과세유형 절한될 때 그 6월 30일, 7월 1일 그 전에는 뭘로 보고 그게 나왔던 거예요. 1월이 1년이 1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 부과 기간, 예정 신고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정 신고, 확정 신고였는데 이건 부과예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작년에는 얼마 냈으니까 이번에 얼마를 내라라고 부과해.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부과 기간이라고 하고 직전과세 기간이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 고지, 세무서장이 고지 내라. 고지하면 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22년도에 간이과세자가 많이 바뀌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처럼 1기, 2기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정 고지 납부다. 근데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처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나중에. 자, 그다음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5절로 갑니다. 5절 사업자 등록으로 바로 가요. 빨리빨리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가네. 빨리 해야 돼요. 자, 사업자 등록. 등록 신청. 등록 신청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자는 부가세법의 사업자이어야 한다. 당연하지. 등록 시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아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었잖아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일 이내 해야 돼. 20일 이내 안 하면 자기가 손해예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빨리 하는 게 좋아. 개시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참고로 사업장 관할서장, 관할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될까요? 다른 세무서장에게 하는 건 될까요? 만약에 제가 대전에 사는데 서울 강남에 온 김에 여기서 등록하면 될까요? 되죠? 됩니다. 지금 다 전산돼 있고 하니까 다 됩니다. 이것도 문제로 여러 번 나왔어요. 됩니다. 그 다음에 개시일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라도 할 수 있어요. 미리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사업자 등록증이 빨리 나오고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걸로 나중에 물건 살 때도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것도 편하거든. 편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저기 등록 신청 그 밑에 등록 시기 하기 전에 그 사업자 등록 의미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용사업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세요.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등록 시기 지금 말씀드린 이거고. 그리고 밑에 첨부 서류가 있잖아요. 첨부 서류 그냥 이런 게 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삼아.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런 것도 제출한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거만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 예시가 있구나. 아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라며요. 근데 사업 개시일이 요거지. 제조업일 때는 생산을 시작하는 날. 광업일 때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를 시작하는 날. 기타 나머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처음 시작하는 날, 처음 판매하는 날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 날짜 며칠 이내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것도 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세법은 좀 치사한 게 20일 이내를 만약에 30일 이내 이렇게 문제 내면 틀린 거잖아요. 20일 이내.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면은 152쪽인가? 기타에 보면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사업자 등록증 바로 발급해야 돼요. 2일 이내. 요거 있네. 요거지 요거. 이 표죠. 2일 이내 발급해야 되고, 그다음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날이 있겠다 그러면 다음 날까지죠. 다음 날이고, 그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발급 기한을 5일 이내. 세무서장이 아무래도 얘는 업종이 수상해. 그러면 자기들이 조사하고 나서 발급하거든요. 5일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직권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다.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물건 계속 팔아. 그럼 세무서장이 자기가 조사해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도 있고요. 등록 거부.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지문으로 뜨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 번씩 천천히 읽어요.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대신 한 번 보고 지나가면 다 머릿속에 안 남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독수 3회독 이상 기본이 3회독 그러다가 넘어가다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고. 자, 그다음 가로 2번 사업자 등록의 정정신고 및 재교부. 사업자 등록을 고쳐야 될 때, 자, 대표적으로 상호 변경이나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도메인 이름 명칭 도메인을 변경할 때, 이럴 때는 사업자 등록을 바로바로 정정해 줘야 돼요. 상호가 바뀌면 당연히 바꿔줘야지. 그 다음에 3일 이내, 이건 신청일에 교부하는 거고 이건 3일 이내 교부하는 건데, 법인 또는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 대표자 변경. 주의할 점은 법인의 대표자는 그때그때 대표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바뀔 수 없잖아요. 그 개인이 대표인데 개인이 바뀌어?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폐업 사유예요. 다만 사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제가 사업자였는데 제가 갔어. 그럼 제가 만약에 사망을 하고 만약에 아들이나 제가 와이프나 가족 이름으로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상관없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바뀌어. 그건 말이 안 되는 폐업 사유예요. 폐업 사유. 그 다음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상속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증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폐업 사유예요. 상속은 변경 사유. 그 다음에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장 주소를 회사가 이사 갔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 바꿔야 돼. 정정해야 돼. 근데 주의할 점,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사업장 이전인데 치사하게 사업자 이전, 사업자 주소 변경 이렇게 나와. 즉 사장이 이사 갔어. 그건 개인적으로 이사 간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회사가 이사 가야지. 근데 사업자 치사하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다. 업종이 변경된다. 종목이 추가된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때그때 사업자 등록 정정해야 됩니다. 또는 공동사업일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이런 모든 걸 지금 당장 한 번에 완전하게 100% 소화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정리하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계속 이어지나? 그러네. 뒤에 나온 내용들. 임대인이나 임대차 목적물 또는 면적, 보증금, 차입 또는 임대차 기간이 변경이 있거나 상가 건물을 새로 임차했을 때,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할 때,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사업장이 여러 개,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사업장이 어떤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사업의 종류나 뭐 종목 이런 것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면은 그때그때 신고해야 돼요. 등록증에 그게 다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가로 3번 휴업 또는 폐업 이런 거 나오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하루 이틀 쉬는 이런 개념이 아니겠지. 하루 쉬고 이틀 쉬고 그런 게 아니고 휴업. 정리하고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휴업하겠다 또는 아예 폐업하겠다 그러면 이건 휴업 신고를 바로바로 해야 돼요. 또는 사업 개시를 하지 않겠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내용, 그 다음에 그럼 교재 153인가? 미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나 불이익을 가하는데 먼저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 의무. 자,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해당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는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다. 그럼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나? 그럴 리가 없죠.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있기는. 만약에 자기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적으로는 노트북에다가 리뷰 영상 남기고 다시 팔아버리고 그래서 팔고 계속 하는데 신고 안 했어. 그럼 부가세 신고 안 해야 되냐? 아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안 걸리면 되지. 평생 안 걸리면 되는데 이게 자주 하다 보면 걸릴 수밖에 없거든.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덤태기 쓰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따로 나는 안 받았어요. 그래도 소용없어. 자기는 그럼 자기가 받은 돈에 부가세를 계산해서 내야 돼요. 무조건 의무가 있어요. 그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냐? 그럼 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아요. 원래는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은 소비자한테 받은 거죠. 상대방한테.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매입한 거 공제를 안 해주겠대. 그럼 공제 안 해주면 매출세 그대로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세금 많이 내는 거지. 공제 안 해주겠대.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시작하는 날까지 역산해서 그 기간 동안은 공제해 주겠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내야 돼요. 가산세 내야 돼. 자, 근데 이게 뭔 소리냐? 다시 말로 써 있어서 어려운데 만약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만약에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근데 이때 개업을 했어. 근데 이때 개업을 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만약에 7월 10날 등록을 했어. 그럼 원래는 등록하기 전에 이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업 전에도 물건을 사오겠죠. 이때 사오고 이런 것들 공제 안 해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20일 이내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 즉 실청일부터 공급받은 요 날짜 있죠. 요 속하는 기간이 시작하는 날이 1월이죠. 그럼 이때까지 공급받은 거는 다 공제해 주겠다. 물론 7월 이때도 다 해주는 거죠. 이때까지. 물론 기간이 6월까지고 7월도 되겠지만 어쨌든 다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무조건 신청하면 요 날부터 언제까지 요것만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인자해져서 다 해주겠다. 그냥 중요한 건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만 해라. 만약에 20일까지 안 하면 그때는 이건 못 받는 거지. 지나간 거 못 받는 거지. 그리고 가산세 내야 되고 그래서 불이익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내 늦어도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는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조금 있기는 회계 1급 배웠어도 심지어 회계 1급 안 배웠다 그러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감안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인강은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끊어서 들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주제별로 5분, 10분씩 끊으면 이거 이론 다 뛸려면 500강 들어, 500강. 그러니까 리스트가 500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끊어서 갈 거니까 조금 길다 싶으면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체조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